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임신 석 달 차에 남편에게 충격적인 배신을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제주도 여행을 가서 이혼할 거니까 애는 그냥 지워라라며 막말을 했다는데요. 과연 이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32살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치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는 7년 전에 남편 광태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둘 다 고아원 출신이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정말 사랑했어요. 광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쉽게 오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죠.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아이만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언제 아기 가질 거야? 라는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특히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 제 품 안에서 잠들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록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석 달 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볼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말로 임신이 확인됐을 때 저는 진료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광태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광태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를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더니 미연아, 우리 드디어 부모가 되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지, 성별은 뭘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는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도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속삭였어요. 광태도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다정한 예비 아빠였습니다. 제가 입덧할 때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어요. 일찍 들어와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임신 2달쯤 되었을 때부터 광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늘어갔습니다. 전화가 와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카톡 알림이 계속 오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광태야,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말라며 대충 넘어갔어요. 제가 더 물어보려 하면 임신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그냥 네 할 일이나 해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태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잠금 화면에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소희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내일 제주도 비행기 시간 다시 확인해줘. 나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광태가 제주도 간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소희는 또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광태가 샤워에서 나와서 평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광태가 출근한 후 저는 계속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되나 싶으면서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광태가 회사에서 1박 2일로 워크숍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제주도 여행이구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추궁할 수도 없었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광태가 제주도로 떠난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뱃속의 아기에게 안 좋을까봐 억지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자꾸만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광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광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아? 왜? 무슨 일이야? 광태야, 지금 어디야? 워크숍 잘 가고 있어? 응, 당연히 잘 가고 있지. 왜 갑자기? 그때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 들렸는데? 아, 그건 회사 동료들이야. 여직원들도 같이 왔거든.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광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혹시 정말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광태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제가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견딜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태 회사 후배인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이는 광태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서 워크숍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아, 안녕. 나 광태 아내 미연이야. 아, 누나. 안녕하세요. 임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런데 혹시 너희 부서 워크숍 제주도로 갔다며?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워크숍이요? 저희 부서 워크숍은 다음 달에 있는데요. 그리고 장소도 강원도로 정해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럼 광태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알아? 광태 형은 어제부터 연차 쓴다고 했는데요.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임신 3달 차의 몸이라 그런지 어지러움까지 몰려왔습니다. 광태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혹시 광태가 연락이라도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오후 5시쯤 광태의 SNS 계정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광태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고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서 마치 연인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잘못 올렸던 건지 게시물은 5분 이내로 바로 삭제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입덕과는 다른 메스꺼움이 몰려왔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어서 배를 감싸며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충격받아서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광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따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광태야, 지금 SNS 봤어. 설명해봐. 지금 누구랑 있는 거야? 광태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회사 신입사원이야. 소희라고. 회사 신입사원이랑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그리고 민준이한테 확인해봤는데 너희 부서 워크숍 없다더라. 그때 광태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야, 김미연. 네가 지금 나를 미행하고 있는 거야? 내 후배한테까지 전화해서 확인한다고. 미행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지. 내 남편이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여행 가니까.
다른 여자라니. 회사 동료야, 동료. 그럼 왜 거짓말했어? 워크샵이라고 했으면서. 한참 동안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광태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 솔직히 말할게. 소희가 제주도 가자고 해서 같이 온 거야. 그런데 니한테 말하면 또 질투하고 난리 칠까봐 워크샵이라고 했어. 질투. 내가 왜 질투를 해야 돼? 네가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는데. 아니야, 그냥 친구야. 소희는 새로 들어온 신입이라 제주도를 못 가봤다고 해서 내가 좀 안내해주는 거야. 하지만 광태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광태야, 그럼 지금 당장 소희라는 그 신입사원 전화 바꿔봐.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볼게. 뭘 직접 이야기해? 네가 왜 소희한테 전화해? 내 남편이랑 여행 간 여자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아, 김미연. 네가 지금 미쳤어?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민하다고. 지금 내가 임신 때문에 예민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뭐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거짓말했어? 왜 워크샵이라고 했어? 그때 광태가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알겠어. 그럼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니랑 있는 게 답답해. 임신하고 나서 네가 너무 예민해졌어. 매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그래서 소희랑 있으면 좀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편하다고? 그럼 나랑 있는 건 불편하다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요즘 네가 너무 예민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지금 임신 중이야. 그리고 7년 만에 겨우 가진 아이라고. 알아. 그거 100번도 넘게 들었어. 광태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짜증과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마치 제가 성가신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광태야, 네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기 아빠가 될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때 광태가 한 말은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 없어요. 아, 그냥 이혼할 거니까 애는 그냥 지워라. 네가 애 낳으면 위자료만 더 줘야 하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이혼하자. 그리고 애는 지워. 광태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어. 소혜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제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아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배를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아빠가 이상해졌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이틀 후 광태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다녀왔어라고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광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재밌었어? 제주도 여행? 광태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그냥 그랬어. 소희랑 재밌게 놀았구나. 미연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왜? 부끄러워? 아니면 죄책감이라도 드는 거야? 광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연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광태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이미 자기 이름은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사인해. 그리고 빨리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저는 그 이혼 서류를 보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7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광태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 종이가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의 종료를 알리는 사망진단서 같았습니다. 광태야, 정말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미 소희랑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 그럼 우리 아이는? 7년 만에 가진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광태가 차가운 눈으로 제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우라고 했잖아. 아직 3달밖에 안 됐으니까 늦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그 광태가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7년 만에 가진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네 혼자 키워. 나는 책임 안 져. 광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아마 소희한테 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제 권리는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제 상황을 듣더니 매우 분개하셨어요. 세상에 임신한 부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7년 만에 가진 아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혼을 하시더라도 위자료와 양육비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불륜 증거가 있다면 더 유리하겠고요. 불륜 증거요? 네,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들 말이에요. 그때 저는 광태의 SNS 사진이나 카톡 메시지들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이 사립탐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김정호라는 분이었는데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김정호 탐정과 만났어요. 생각보다 젠틀하고 신뢰할 만한 인상이었습니다. 의뢰인분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임신 중이신데 많이 힘드시죠? 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남편분과 상대 여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김정호 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 앉아서 들으세요. 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남편분의 분류는 확실합니다. 박소희 씨와 지난 3달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김정호 탐정이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남편분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횡령이에요. 횡령이요? 네, 지난 3년간 조금씩 회사 계정에서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하면서 거의 3억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광태가 그런 일을 저 몰래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지금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박소희 씨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소희한테요? 네, 박소희 씨 아버지가 대성그룹 박 회장입니다. 재벌 2세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광태가 소희에게 접근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더 있습니다. 남편분이 의뢰인분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제 명의로요? 네,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에 대출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 돈으로 횡령 구멍을 메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광태가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제 이름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니요.
탐정님, 이런 증거들로 광태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횡령은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그리고 불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때 김정호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뢰인분, 제가 조사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는데. 뭔가요? 박소희 씨도 남편분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 씨는 광태 씨가 미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태 씨가 자기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소희는 광태가 결혼한 걸 몰라요? 네, 광태 씨가 철저히 숨기고 있었어요. 소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소희가 의도적으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게 아니라 속고 있었다는 거네요. 탐정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횡령 증거를 회사에 제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소희 씨 아버지에게도 진실을 알리시고요. 소희 아버지한테요? 네, 대성그룹 박 회장님은 딸을 무척 아끼시는 걸로 유명해요. 자기 딸을 속인 사기꾼이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광태를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광태가 저와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광태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광태가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광태야, 밥 먹었어? 응, 밖에서 먹고 왔어. 그래. 요즘 계속 밖에서 먹는구나. 광태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소희와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먼저 광태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횡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회사 감사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광태의 정체와 그가 소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틀 후 광태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미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나를 조사하고 있어. 횡령 의혹 때문에. 저는 놀란 척하며 물었어요. 횡령? 그게 뭔 소리야?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나 봐.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그럼 그게 사실이야? 광태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아, 미안해. 나 주식으로 돈을 잃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마나? 3억. 3억 정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저 몰래 잃었다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 같아. 그리고 고발당할 수도 있어. 광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후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때 광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광태 오빠, 우리 아빠가 오빠 만나자고 해요. 전화 너머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당황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나를? 네, 갑자기 오빠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빠 혹시 우리 아빠한테 뭔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광태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언제 만나자고 하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시래요. 아빠가 직접 오빠를 평가해보고 싶다고. 전화가 끊어진 후 광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미연아, 어떻게 하지? 박 회장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해. 좋은 거 아니야? 소희 아버지가 널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만약 박 회장님이 그걸 알면. 광태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광태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박 회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밤 11시쯤 광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덜들덜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광태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박 회장님이 다 알고 계셨어. 내가 결혼한 것도, 네가 임신한 것도,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그래서 소희한테는 내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그리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했다고. 광태가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어요. 박 회장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나한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셨어. 소희를 속인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희는 뭐라고 하던? 소희는 울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남편과 바람을 핀 거라고. 그제서야 소희도 진실을 알게 된 거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일 출근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광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직장도 잃고 소희와의 관계도 끝나고 법적 문제까지 생긴 거죠. 미연아, 나 어떻게 하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광태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광태야, 사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뭐? 네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소희를 속인 것도,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한 것도. 광태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 그리고 박 회장님한테 편지도 내가 보냈어. 너가? 응. 그리고 회사에 횡령 제보한 것도 나야. 광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연아, 왜 이래? 우리가 부부잖아. 부부?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부부인데 임신한 아내한테 애를 지우라고 해? 부부인데 아내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 그리고 부부라면서 상대방 명의로 몰래 대출받으려고 해? 광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광태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7년 만에 가진 소중한 아이를 지우라고 했잖아. 그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있어서 참았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니한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서. 광태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이혼 서류 들이밀면서.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변명하지 마. 이미 늦었어. 그리고 저는 광태에게 말했어요. 내일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미연아, 제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광태야, 네가 뿌린 씨는 네가 거둬.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광태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횡령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요. 광태가 횡령한 금액이 워낙 커서 포상금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진행했어요. 광태가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였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광태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작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는데 아이방도 따로 만들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미연 씨, 태아의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밀 검사 결과 아이는 정말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가 위험한 건가요?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괜찮을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런데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인지 조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 7개월째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 자궁경부가 많이 열려 있어요. 조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산모분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아기만은.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산모가 포기하면 아기도 위험해져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태아 심박수가 이상해요. 산모의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산모가 불안해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진정하면 안정돼요. 마치 산모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특이하네요. 태아가 산모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러자 정말로 아기의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미연 씨, 아기가 정말 엄마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아기와 대화하세요. 저는 밤새 아기와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우리를 버렸을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네가 엄마를 지켜줬구나. 고마워, 우리 아가. 며칠간의 치료 끝에 조산 위험은 넘겼지만 의사 선생님은 계속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미연 씨,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세요. 하지만 임신 8개월째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광태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미연아, 나야. 한 번만 만나자. 왜? 할 말 없어. 제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결국 저는 광태를 만났어요. 광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져 있었어요. 미연아, 나 지금 감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제발 고발 취하해달라. 나 정말 감옥 가면 죽을 것 같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가 나한테 애를 지우라고 했을 때 내 기분을 생각해봤어? 미연아. 그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 7년 만에 가진 아이를 포기하라니. 광태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날 예정이야.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 광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내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야. 내 아이야. 너는 예전에 아이를 이미 포기했잖아. 그 후로 광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혼자 병원에 입원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오시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아파요. 미연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의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우리 꼭 만나자.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어.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우리 아기. 심장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수술은 필요하지만 위험하지 않을 정도예요. 간호사님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아가야, 정말 고생했구나. 엄마랑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작고 연약한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온이요. 하나뿐인 온전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하온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온아, 꼭 건강하게 나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하온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수술 중에도 생체 신호가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하온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하온이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온이는 정말 밝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심장병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워하셨어요. 이 아이 정말 특별해요. 보통 이 정도 심장병이 있으면 활동량이 제한되는데 하온이는 오히려 더 활발해요. 하온이가 돌이 되었을 때 광태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그대로 찢어버렸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하온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하온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카페 한편에는 하온이가 놀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만들었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까? 하온이는 언제나 제 일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작은 손으로 컵을 나르거나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손님들도 하온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사장님, 하온이 정말 예쁘네요. 엄마 닮아서 착하기까지 하고. 감사해요. 하온이가 제 전부예요. 하온이가 4살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성공적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나 이제 아프지 않아? 응, 우리 하온이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 야호!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네. 하온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온이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했어. 정말? 응. 그리고 하온이가 엄마를 닮아서 씩씩하다고도 했어.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온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온아,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엄마, 나도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온이를 품에 꼭 안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광태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때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지금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엄마,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하온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진짜?
그럼 공원 가서 그네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책도 읽자. 좋아, 다 하자. 하온이와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감자씨,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하온이가 있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광태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하온이와 저의 새로운 인생이 훨씬 소중하거든요. 하온이는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심장병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의사 선생님들도 하온이를 기적의 아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하온이었고요. 감자씨와 모든 청취자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